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뉴핑 한국 자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외교 일정이 굉장히 바쁜 게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 그다음에 이제 5월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회의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입니다. 거기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압박 구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건데요. 일단 뭐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이름이 젤렌스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세스 젤렌스키면 젤렌스키지 왜 그게 젤렌스카가 되는지. 그게 뭐 그쪽 아마 좀 특색인 것 같은데 5월 16일 날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대통령 특사 자격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을 대통령 특사로 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그런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대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이거를 뭐 공식 회담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부 관계자가 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 좀 보내달라는 이야기인데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카 여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지금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데 구체적으로 무기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애들이 지뢰를 밟고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 지뢰 제거하는 장비를 좀 달라. 그 다음에 대공 레이더. 지금 이제 방공망이 좀 상시는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구체적인 무기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장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했는데 일부 신문에서는 살상 무기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외교라는 게 저렇게 이제 부인까지 보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는 무기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너의 입장 딱한 입장을 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조롱거리거든요. G8에 들어갈 동 말동 한다는 나라가 G7 국가는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아니라 러시아 제재도 하고 있고 근데 한국만 지금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탄약도 필요하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거 주면 좋겠는데 이미 수차례 걸쳐서 젤렌스키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 지원해 주길 바란다. 그런데 이제 계속 안 해주니까 머뭇거리니까 이제 자기 부인까지 보내가지고 저런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에 나왔죠. 좌파신문에서는 저런 거 이번에 살상무기 협의가 없었다라고 안도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압박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세계 판도가 이제 재편되는데 그때 한 숟가락 얹으려면 지금 피를 흘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 팔고 돈 벌으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젤렌스카 여사 방문을 그래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 KBS 인터뷰를 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유일한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무장관, 박진 외무장관하고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대통령 만났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외교장관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하고 만났는데, 이건 우크라이나와 무슨 협력사업, 어디에 지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웃기는 거는, 이 젤렌스카 여사가 아시아계가 아닌데, 우크라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열린, 이틀간 열린 그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제 젤렌스카 여사를 모시고 같이 가는 이런 광경이 나오는데 아시아 컨퍼런스인데 그냥 온 김에 내 그럼 행사 아닌데 니도 같이 가자 이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외교적으로 어색한 건 아닌데 실무로 담당했던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형식과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아시아 그 컨퍼런스에서도 젤렌스카 여사가 짧게 아마 스피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이와 유사한 이름이 달린 회의들이 굉장히 많죠. 세미나, 심포지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아마 조선일보에서 아마 주최하는 그런 아마 정기적인 행사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근데 저도 한번 가볼까 싶어 들어가 봤더니 무려 회비가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 VIP들 이제 동그란 탁지에 앉아 밥 먹는데 300만 원이나 들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돈 엄청 벌었겠네요. 방상훈 회장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재용, 고강모, 반기문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슨 이미 이제 지금 총리가 아닌데 이 총리도 여기 참석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전에 와가지고 윤 대통령하고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현직은 아니지만 근데 또 혹자 이렇게 이야기할 줄도 모르죠. 아니 현직 아닌 사람을 왜 만나냐. 근데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저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뭐 이런 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피치를 했는데, 지금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중국과 러시아 또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의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객관적으로 물론 강도가 약하다, 속도가 느리다라는 비평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이리 자꾸 이게 like-minded countries,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이런 국제 무대에서 계속 스피치를 하고 뭔가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또 어떤 그 침략당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공유하겠다 이런 걸 갖다 계속 발표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더 이상 중립의 위치에 있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런 거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막 그 유사한 시기에 또 5월 16일인가요? 아마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왔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아마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회의를 하니까 따로 한국을 방문하게 뭐 하니까 그 일본 가는 김에 좀 들리자. 그래서 아마 다른 독일 총리, 그 다음에 폰데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아마 히로시마 G7 회의가 끝나고 한국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꽤 거물급들이 오는 거죠. 근데 트리도 총리는 이제 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아마 갔을 겁니다. 히로시마로. 갔었는데, 뭐 국회 연설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캐나다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뭐 사활이 걸린 그런 무슨 뭐, 안보 경제 관계 이런 건 없습니다만, 일단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있고요. 몇 개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부품들 수입한다든가 수출한다든가 아마 그런 어떤 그 사업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뭐 미국이나 다른 일본, 중국 이런 데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무역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 이런 걸 갖다 좀 더 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상당히 분위기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제법 윤 대통령이 요새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트리도 만나면서 Hey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 그런 식의 제스처는 없었죠. 되게 뻣뻣하게 서서 그냥 악수만 했는데 나름 그런 좀 부드러운 제스처 같은 거는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수기 60주년 캐나다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제는 히로시마 떠나기 전에는 뭐 가평 거기를 갖다가 전적지를 방문을 했다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가평은 6.25 때 캐나다 군인들이 좀 싸운 데인데 그래서 뭐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사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고 히로시마로 떠났는데 이제 뭐 다 좋은데 지금 각 언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온갖 동네에서 지금 한국 국회도 욕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미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건데, 캐나다 G7 정도 된 나라에 이제 총리가 와서 국회 연설을 하는데, 그 태도 한번 보십시오. 300명 중에 150명 조금 넘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라도 이제 조신하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면 되는데, 전화 받는 놈 옆에 하고 무슨 또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놈, 중간에 담배 피러 나오는 놈, 이거 완전히 양아치 국가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야, 윤석열, G7도 아니 윤석열이 미국 가서 상하원 합동 연설하는데, 그거 조용히 다 듣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영상으로 일본 국회에서 하는데, 그때도 일본에서 미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 장관 차관들은 뭐 서서 듣기도 하고, 500명이 국회에 모였다더만요. 우리는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뭐 G7에서 G8으로 늘어날 국가 후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나라가. 그따위 국회의원들 뽑아놓은 국민들도 그 수준 알만하지. 무엇이 그래 바쁜지, 나머지 참석한 놈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지역구 관리가 있다는도, 더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도, 1년 내내 자석들 회의하고 밥 처먹으면서 무슨 놈의 중요한 게 있다고. 9년 만에 캐나다 총리가 왔는데, 그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수준이 어떤가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완전히 양아치고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보다 GDP가 더 떨어지는 나라들, 민도가 떨어지는 나라들도 외국에서 국빈이 왔을 때 이딴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저딴 식이니까 그걸 뽑아준 국민 수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옆에 있는 일본만 비교해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갔을 때 거기서 회의 연설을 한다고 할 때 걔들 대하는 태도하고 한국의 국회의원들, 저 찌질한 찌질이들에 대한 태도하고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 연설인 거 안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7 이렇게 좀 우리가 이름을 거명했을 때 알아들을 만한 나라들은 그 한국의 국회 연설을 한다고 자기 무슨 뭐 프레스티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위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미국 국회나 뭐 이런 데서 자기 연설을 했다. 영국 의회 그런 데서 내가 연설했다. 그래 자부심을 갖는 거지. 한국 이런 데 뭐 여의도 가가지고 연설했다고 누구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 유명한 그 정상들, 총리들 한국에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회 연설 하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고 우리 외교부도 그런 거 이제 시키지 마세요. 이제 쪽팔리니까.
아니면은 딱 그냥 출석 딱 점검해가지고 안 나온 놈 벌금을 매기던가. 동네 창피해 죽겠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젤렌스키 때는 화상으로 하니까 딱 그렇다 칩시다. 화상으로 하니까 무슨 뭐 국회의원도 안 오고 집 보좌관 내보내는 놈도 있고 나 마스크 속 앉았으니까 이게 보좌관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래도 종려가 직접 와가지고 그 서서히 연설을 하는데 그걸 듣지도 안 하고 나가고 담배 피러 나가고 핸드폰 받고 새끼들. 자, 뭐 그 예정대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G7 이게 제일 큰 회의인데 5월 19일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라서 요거는 제가 뭐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용정도 시간에 종합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막 이걸 이야기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G7 이번에 아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쓸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마 이런 메시지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기 힘든데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를 아마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아마 강력한 견제 조치가 취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중국에 이걸 좀 해방을 놓으려고 자기들은 무슨 회의를 하나 개최를 했죠.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불렀습니다. 뒤에 탄자 붙은 나라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요 5개 나라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구소련 지역이었죠. 그 소련의 연방, 포함되었다가 독립한 나라들인데 사실은 이제 푸틴과 러시아의 나발이었는데 이게 시진핑이가 5개국을 불러가지고 중국에 불러가지고 이제 각자 양자회담을 한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푸틴으로서는 자존심이 더럽게 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밖에 자기들을 도와줄 나라가 없으니까 이란 같은 나라, 뭐 북한 같은 나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나 중국이 하는 것보다는 무슨 임팩트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어지간히 아마 저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뭐 블라디보스토크 그 항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 뭐 이런 것도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옛날 같으면은 중국보다 러시아가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 국가 중에는 한 계급 더 위에 있는 자리였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GDP 규모라든가 뭐 군사력도 그렇고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찌질한 나라로 전락했기 때문에 중국이 저런 회의를 해도 뭐 한마디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불 지핀다 뭐 이런 건데 얘들 해봐야 5개 탄자 붙은 나라 해봐야 막 그 GDP 규모나 이런 거 막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이제 중국이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7 회의 너가 이제 서방 진영 그런 거 하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한다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뭐 이렇게 같은 이제 수준에서 논의될 비교될 그런 회의가 아니니까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이번에 이제 G7 한국이 초청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아마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초청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국을 꼭 집어 이야기한 건 아닌데 한국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좀 초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 이게 이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지금 의장국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쿡 제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남태평양 지역 단위의 어떤 지역협의기구의 의장 국가들 이런 거는 이제 다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물론 이제 한국을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한국을 딱 집어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래서 G7에 참석한 몇 개 일부 초청 대상 국가들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야 될 거다. 요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짱깨들 너한테 안 물어보자. 우리가 왜 너가 핵심 이익을 지키는데? 그럼 너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의 문재인이나 그간의 좌빨이나 또는 박근혜 말기부터 얼마나 중국에 맹종했길래 요딴 소리가 나오냐 이게요. 계속 중국가 불협화음을 내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우리도 역으로 보복을 하고 했어야 요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니 중국의 핵심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고려해달라고 말 같잖아 소리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중국의 보도관이 대변인이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게 그간에 얼마나 한국에 지질하게 밑비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하냐라는 게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런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은 어마어마한 외교적 사건이 하나 터져야 됩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터져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이 종북 그 다음에 친중 세력 얘들도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되는 그 정도의 큰 사건이 하나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을
이걸 갖다 미세하게 뭐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이런 충돌을 갖다가 맞이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겠으나 분명히 중국이 저런 식의 행보를 보일 때 반드시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일 때 온다는 거죠. 그건 꼭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 외교적 분쟁의 형태로도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내에 있는 이 찌질한 친중 세력들, 그 다음에 어떤 친중 분위기, 언론에 대도하는 어떤 걸 밸런스 감각 이런 걸 갖다가 혁파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G7 특히 이번 히로시마 때 그 전에 일본 기시다가 한국 오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을 굉장히 우대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완전히 이제 선진국 대접하는 뭐 이런 거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7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도 이제 압니다. 한국은 정권 바뀔 때마다 외교 안보의 축이 바뀌는 나라다 이겁니다. 경제정책이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국지적으로 변동이 있다. 그런 건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좌파 계열의 정권을 잡는가 아니면 우파 계열을 잡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미세한 그런 어떤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죠. 친중, 친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로 불안한 외교적으로 줏대가 없는 이런 나라를 G8에 함부로 집어넣지는 못한다 이거죠.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어떤 가치 동맹이라는 걸 기치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가깝게 접근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얘들도 좀 지지 기반이 약하다. 다음 총선 대선 때 어찌 될지 모른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끌어안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가 G7 들어가려면은 앞으로 수십 년을 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전달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이거 쿼드 정상회의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타이틀만 보시면 조금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쿼드가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 호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히로시마 왔다가, 거기 뭐 국내 경제 문제 때문에 히로시마 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안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히로시마 왔는데, 온 김에 호주하고 파푸아뉴기니아를 갖다 방문한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그 일정까지 소화는 못하겠다.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서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쿼드 정상회의를 시드니에서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치 소위 말해서 약간의 좌파 성향을 띤 호주 정부가 좀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서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히로시마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드니는 할 거 바이든이 호주까지 못 오니까 차제에 히로시마에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시간이 촉박하니까 좀 어설프겠죠. 그래서 처음에 준비한 대로 많은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으나 일단 쿼드 정상회의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다. 그래서 이러나 저는 이거로 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의 한 5월달은 거의 외교제가 축제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이 시즌을 잘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자기들 원폭 피해 세계에서 이제 원자탄의 피해를 받는 나라 일본밖에 없죠. 실질도 피해를 받은. 그래서 아마 그 정상들을 데리고 그게 아마 피폭지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가서 아마 참배하고 하는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왔을 때 히로시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 총리 기시다가 외교장관이었습니다. 오바마한테 직접 아마 통역을 하면서 원폭 비폭지 그 설명도 하고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마 G7 정상들을 다 데려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행사죠. 과거에 히로시마 그 비폭자 이런 거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잘 안 갔습니다. 잘 안 갔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일본에 히로시마에 갔었죠. 그래서 묵념도 올리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도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국 히로시마 때 비폭당한 한국 죽거나 그냐면 중증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위령탑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보니까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를 참배한다. 근데 거기도 일본이라는 문제 때문에 2차 대전의 전범국가 일본이라는 문제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 영령을 모시는 그런 위령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이 안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가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한 거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앞부분에 이야기한 젤렌스카 여사 방한, 그 다음에 G7, 여기서 G8에 들어갈지 모른다. 그 다음에 G7 회의에 계속해서 한국이 이제 초청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G7 다음에 G8.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GDP 규모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군사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어떤 지정학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 여타 지역에 우리보다 잘 산 나라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자꾸 중국, 북한, 러시아 눈치 보면서 중간에 서 있지 말고 빨리 이쪽 블록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건 지금까지 무슨 뭐 경제는 미국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 하겠다 이런 개소리 말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앞으로 세계 체제는 블록 경제로 돌아섭니다. 신냉전 구도 지금 이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게 뭐 하여튼 이 말이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앞으로 세계는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신자유주가 붕괴되고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가 재편이 됩니다. 그거는 블록화로 나갑니다. 어쩔 도리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이제 중재 위치를 점할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인도, 브라질 정도 그런 나라들이 어떤 중간에서 삶을 모색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 같은 나라는 양쪽에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폐기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자기 마누라를 보낸다. 그다음 G7도 초청된다. 이 일련의 맥락들. 그다음에 한국 세계 유수의 정상들이 한국에 온다. 그다음에 제3지역에서 만날 때도 정상회의를 한다. 이런 내용들.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가 아직 멀었다 이겁니다. 너가 소위 말해서 네 입으로 가치 동맹하고 했으나 너희가 서구 가치, 소위 말해서 이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이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명제화, 법제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 갖다가 암시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초청 자체가 축하가 아니고 압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압박을 지금 정부가 어떻게 이걸 소화해 나갈 건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자, 오늘 뉴핑 한국 찍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